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통일 문제의 이해 벌써 제 13주차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이제 남은 2시간이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를 했다가 완전 비대면으로 기말고사가 전환되는 바람에 지금 아직 공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난이도 결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답안을 쓸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내가 얼추 이 한반도 문제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입장, 제 생각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김진우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한반도 문제하고 국제관계,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이 생각하는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 남북 간 통일 문제,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이전 강의들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색다르게, 세팅도 좀 다르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글씨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진우 교수님께서 되게 대화를 좋아하셔가지고 인터뷰 형태로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김진우 교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먼저 이제 우리 김진우 교수님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김진우 박사님은 8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그 하버드, 예일 맞죠? 하버드, 예일에서 각각 석사, 박사를 하시고 미 국무부인가요? 국무도 되고 국방부도 되고 다 여러 군데 많이 예. 미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그 국제관계 관련된 예, 스파이라고 표현을 해도 다양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고, 특히 이제 핵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핵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위치에서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북한 관련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볼턴이랄지 아니면 누구죠? 지금 마지막 국방부 장관 했던? 아니, 저번에 예. 부시 대통령 때 아니요. 이번에 저기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김정은 만나러 갔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생각 안 나시죠? 국방장관 국방부 장관 말고. 국무부 장관. 예,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 폼페이오. 폼페이오랄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정책을 입안하고 뭐 이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뭐 좀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뭐 그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괜찮죠. 학생들이 이제 LT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뭐 스파이는 아니랍니다. 약간 우리하고 뉘앙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오바마 정부 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스티븐 킴이라고 쳐보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기자하고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여러분도 항상 그 발언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특히 높은 자리 가면 기자하고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오바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오랜 그 법정 그 투쟁 끝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지 한 4년 되셨나요? 네, 4년쯤 되셨는데 어쩌면 이제
저희들한테는 한국 입장에서는 참 좋은 기회인데 이런 분이 한국의 정치, 뭐 국제 정치, 뭐 외교 이쪽에 지금 기여를 못 하시고 그냥 강의하러 다니시는 것이 어쩌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이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뭐 소개해봤자 저는 저 미국 정부에서 소위 말하자면 그 핵무기 프로그램 대해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군사 작전 업무를 맡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교수님들과 좀 달리 뭐책 통해서 제가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제 경험, 이때까지 제가 특히 미국 정부에서 일하면서 했던 이것저것 관찰했던 그런 점이 더 학생님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도 아니지만 인터뷰를 받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준우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 사항들을 몇 가지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거의 질문 사항을 못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안 주냐 그러길래 뭐 제가 원래 대본 써놓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나름대로 그 매 시간마다 내가 꼭 해야 할 이야기들은 정해놓고 가지만 뭐 중간중간에 그 세부적인 어떤 워딩이랄지 뭐 내용들에 대해서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한국말 잘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 들어갈 텐데 이제 이 강의가 통일 문제의 이해이고 그다음에 오늘 김진우 교수님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에 대해서 보다 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탈북민 전문가들을 모셔서 매주 이제 우리가 각 분야별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특히 이제 국제사회라 하면 특히 미국과 중국이죠. 미국과 중국이고 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 전쟁, 6.25 전쟁 당시에 교전국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냉전 시기를 거치고 냉전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그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이자 후경국가, 외국에서는 아마 여전히 그런 시각이 있을 겁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 11위, 뭐 좀 잘 나갈 때는 9위까지 가기도 하고 올해 2021년도 통계로 군사강국 6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후경국가를 갖고 있다는 게 참 표현이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뒤에서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약간 사이드로 러시아와 일본이 이렇게 그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한과 미국과 일본을 소위 남방 삼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북방 삼각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한을 중심으로 한 남방 삼각관계를 해양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북한을 중심으로 한 북방 삼각관계에 있는 세력이 이제 대륙 세력이라고 표현이 되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동맹 관계가 첫 번째로는 어떤 군사적 내지는 어떤 세계적인 그 패권 경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경제 경쟁, 다양한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당장 남한하고 북한 자체적으로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할지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남한하고 북한이 충분히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이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이해관계도 해결이 돼야 되고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도 해결이 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요즘에 이제 러시아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고려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세계 지투 국가로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두 나라가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따라오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지 모르겠는데 제일 궁금한 게요. 약간 좀 포괄적으로 미국한테 한국의 존재는 뭘까요? 지금 얘기. 예, 지금요. 현재. 지금 현재 2020년.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동맹들이 많지만 그래도 동맹 수준이 다 그 랭킹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영국, 독일 그런 네이토 국가들은 훨씬 더 관심을 가져준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러니까 누가 출판에서 이렇게 1, 2, 3, 4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은 네이토 국가들에서 그런 그 조약 커미트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Article 5에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 우리는 바로 공격하고 핵무기도 검토한다. 그게 조약에 써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일본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미국, 일본이든 한국을 독일, 이태리보다 동맹국가 수준이 좀 낮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그런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Major Non-NATO Ally로 돼 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위치죠. 한국 국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좀 이제 무시한다, 관심 못 갖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동맹 국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한국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조금 더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있는 거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그렇죠. 있는 그대로가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죠. 12풀이라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5대5? 6대3? 7대3? 제가 볼 때는 한 7대3. 7대3.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됐다고 얘기한 이유가 그건 한국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휴전이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 전쟁에서 싸운 군인들이 미국 군이나 중국 군이나 북한이랑 한국이었잖아요. 일본 군인이랑 러시아군은 안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통일 문제, 이런 평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싸우는 국가들이 해야 뭐가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중국이 뭐 어떤 뭐 이런 컨스피러시 때문에 일부러 둘이 나라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독일 통일도 미국이랑 소련이랑 합의해서 그때 헬머트 코울이랑 하나거를 설득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건 그렇고 중요한 국가죠. 근데 한국에서는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어떤 차관보 뭐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제 기억은 4월 1948년에 그 NSC 보고 넘버 8이었죠. NSC 8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미국 정책 목적은 독립적이고 평화스러운 한반도다. 지금까지도 그 정책 목적을 달고 있고 절대 한 번이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헌법도 대한민국이 모든 한반도를 지배한다 그런 게 돼 있으니까 통일을 거부한다 그 말은 아니면 뭐 거부한다보다 북한도 그렇게 똑같은 입장이지만 다른 국가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럼 헌법을 바꾸든지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헌법은 가만히 두고 미국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이 정책 목적도 변함이 없는데 계속 옛날 식으로 뭐 통일한다 그러면 그건 좀 비현실적이죠. 하고 싶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통일 문제의 이해하고는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라 좀 참고요. 참고 뭐 한반도 분단 원인 그다음에 원인 중에서 또 일본의 어떤 그 영향 뭐 이런 것들 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예, 통일 문제의 이해이다 보니까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통일 문제 이해 중에 이제 한미 동맹에 관해서 이제 미국의 생각을 우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쭉 이야기해 주신 게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 국가고 비중이 꽤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유요? 네. 이유는 미국 군인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첫째. 두 번째는 중국이 승리하기 전에, 그러니까 댕자오핑이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이 중요한 국가였지만 지금 중국이 워낙 압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중국을 컨테인 하려고 일본이랑 한국을 계속 유지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1948년에 이제 미군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한국이 독립적인 자유로운 국가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신탁 통치 문제였잖아요. 한국을 무려 40년 동안 신탁 통치를 통해서 관리하고 그거는 이제 국가성이랄지 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었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그건 45년이구나. 45년부터 쭉 진행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한반도에는 미군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고,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후에도 상당히 그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던 거고 피해가 컸었던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도 일정 부분 그
미군 철수 이야기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극구 만류를 해서 이제 남아 있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했었고 그 주한미군들을 이제 일본을 중심으로 한 태평양 함대에 집중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에는 이제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요구들이 이제 특히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커져 왔었는데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미동맹이 아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7대3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 거 아닌가요? 7대3 가지고 그걸 꽂혀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만큼 일본이 뭐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일본 경제랑 한국 경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정말 있는 그대로 저 분석하시고 국제 관계를 공부하면 정치학 공부하시려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답을 찾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뭐 지금 2위라고 그러지만 그 중국 per person 개인의 그 GDP는 한국보다 낮아요. 10,000불도 안 돼요. 지금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 뭐 반일 감정 가지고 있는 거는 개인 선택이지만 정치학 국제 정치학 학자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분석하는 게 그 업무인데 그러니까 7대3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본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로 강하니까 강한 국가는 당연히 관심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7대3이니까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않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말 못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요새는 그런 과목을 안 가르치지만 한국 지도를 펼쳐서 대한민국을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게 아니라 일본은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이면서 의독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토지 연결돼 있으면 이태리 비슷하죠. 토지 연결돼 있으면서 바다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오폴리티컬이 무지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거는 한국 학생들은 안 믿을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한민국 문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1940년 그때 테헤란 컨퍼런스, 카이로 컨퍼런스, 열타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UN 트러스티 밑에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로 이렇게 트랜지션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안에서도 아니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바로 민주주의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 판단을 해서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뭐 정말 건강하죠. 되게 다이내믹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가치감, 그런 민주주의의 가치감 되게 강조하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정말 진보적이고 다이내믹하고 민주주의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제가 봐도 정말 중요한 동맹 국가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미군 철수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전에는 미국이랑 소련이랑만 미국 아니면 중국이랑 어떤 큰 타협을 하려고 해서 카드 하나로 썼지만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제
부자국가 아니냐, 잘 살고 모든 걸 잘 할 수 있는데 뭐 우리 도움이 필요하냐. 그리고 또 하나 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이익이니까 미국이 저 한국에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미국 군인들이 아니 미국 역량이 한국에 있는 게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죠. 그걸 예를 들어서 1992년에 필리핀에서 그 법을 통과했어요. 미군 철수해라. 그래서 그 법 통과하자마자 48시간 사이에 그 군이 다 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미국 군인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국민의 의지다. 그러면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왜냐면 민주주의 국가, 동맹 국가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이 나라에 있냐. 그 입장이죠. 예, 제가 좀 곤란한 질문을 드린 거는 그만큼 현재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가 다양한 이유로 미국의 이익, 그 말이 맞아요. 미국은 당연히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익이니까 동맹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미동맹의 영향으로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일정 기간 동안 정말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임 있는 국가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관계를 단칼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동시에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일정 정도의 어떤 그 북한이랄지, 저는 중국과 일본도 어쩌면 그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주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 김준우 교수님은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이 지금과 같이 유지 안 된다면 일본은 여전히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한국과 미국의 상호 이익이 공존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까지 포함돼가지고 굉장히 끈끈한 한미동맹의 관계가 있는데요. 다음 질문은 그 한국전쟁 말미에 사실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하고 이제 북한군을 남한하고 북으로 이제 그 38선 중심으로 쭉 갈라놓고 세력을 갈라놓고 이제 북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잖아요. 예. 평양 해방시키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까지 쭉 올라가는데 이제 압록강까지만 갈 생각이었죠. 더 이상 갈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군도 아마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이 굉장히 많은 그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계속 압록강을 전선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가까이 온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밀고 내려와서 또 이렇게 그 휴전선까지 밀고 내려왔고, 아마 이제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그때 당시에 미국이 마음먹었으면, 그때 전투는 사실 중국과 미국의 전투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마음먹었으면 중국이 압록강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저지를 할 수 있었을 테고, 중국도 정말 피해를 감수하고 한반도를 전체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고자 했으면 한국전쟁 처음처럼 부산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었을 테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적당하게 현재 DMZ를 중심으로 하고 휴전선을 형성을 하고 한국전쟁의 휴전협정까지 이끄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미국이 그랬냐? 미국은 왜 압록강에서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쭉 밀려 내려와서 휴전선을 형성을 하고
중국은 왜 더 밀지 않고 거기서 멈춰섰고,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머카트 장군이 그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큰 착각이었지만 본인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 백악관에 있는 추먼 대통령은 무식한 시골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웨스트포인트에서 1등 졸업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필리핀도 해방시켰고 일본도 일본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왕같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미국 사회 안에서도 그게 좀 컨트로버시가 있었던 게 추미애 대통령이 그 카터 장군 보고 그래 3발선 지나서 평양 해방시켜라 그 지지를 내리지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헌법으로 돌아가는 국가라서 그래도 군인이 그러니까 시빌린이 그 군인을 꼭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 해고됐잖아요. 그 됐을 때 미국 언론도 난리 났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장군을 해고를 시키냐. 우리 헌법으로 따지면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평양만 해방한 후 중국이 그때 계속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좀 너무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범한다 그 말은 없었어요. 너무 가까이 온다. 근데 그때 머카트가 말 실수를 했어요. 그분이 뭐냐면 중국도 해방시키자 그 발언을 잘못한 거예요. 기자들이랑 얘기하다가 그분은 그렇게 믿을 수 있었지만 그 워싱턴 입장에서는 중국이 문제가 아니었고 소련이 문제였어요. 또 한국 전쟁 때문에 또 다시 그럼 3차 대전을 해야 되냐? 또 이제는 핵무기가 있는데 그게 큰 그 결정이었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10월 1949년에 모택동이 권력을 잡은 체제인데 1년도 안 됐는데 전쟁을 참가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이유가 당연히 머카트가 말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미국이 위협을 수도 느낄 수 있지만 본인 그 국내 상황 그러니까 본인 체제 불안함 등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공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그런 아카이브에서 서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1년도 제대로 보통 뭐 좀 안정되려고 그런 현명 안정되려고 몇 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객관적인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중국이란 군인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시골에서 그냥 젊은 애들 모아서 그냥 희생시킨 거죠. 제가 지금까지도 몰라요. 중국 정부도 이 말을 안 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같이 어떻게 3.8년을 딱 스탑했냐. 제가 볼 때는 스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이게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스탈린 처음에는 스탈린이었죠. 스탈린이 본인도 이제 미국이랑 싸울 가능성이 보이니까 중국을 말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서로 존경해서 서로 좋아서 멈춘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리소스가 없어서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3차 대전을 피하려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뭐 소련 이야기까지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 상황에서 소련이 사실은 한국 전쟁에 직접 개입한 흔적들은 안 보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그 무기 지원해주고, 물자 지원해주고, 뭐 다양한 어떤 전쟁 후방에서 이렇게 그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글쎄요, 그때 만약에 소련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까?
소련 군대까지 한반도에 와가지고 미군하고 전투를 했다면 과연 한반도는 어떻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이랄지 어떤 관계들은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원인까지 계속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논쟁이 너무 심해지지만, 뭐 일제강점기가 끝날 때 태평양 전쟁에서 한국의 독립군들이 그 전쟁 승리에 기여한 것이 일체 그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련이 뒤늦게 참전 선언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에 대한 참전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으로 진군을 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좀 늦게 이제 서울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제 명분은 그거였죠. 소련군은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들을 무장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북쪽에서는 소련이, 남쪽에서는 이제 미군이 무장해제를 담당을 시키면서, 안타깝게도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충분히 양분되어 버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념 전쟁의 양상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이념화 시켜가고 소비에트 연방으로 만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자유주의의 어떤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이념 전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고, 그 정점이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른 이념 전쟁의 막 시작점에서 한반도에서 북쪽과 남쪽이 사회주의 종주국과 자유주의 종주국이 만나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했던 것이 결정적인 한반도 분단의 어떤 그 핵심적인 이유도 될 수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그다음에 김일성하고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1948년, 50년, 53년 요 사이에. 그때는 좀 복잡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모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요새 이제 저 학자들이 이런 저 프라이머리 다큐멘터리를 캐기 시작하는데, 스탈린은 모 대통령을 무시했어요. 정말 너무 무식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도 그랬지만 뭐 그렇고, 미국에서는 그 국무부에서 1930년 40년에 저 중국에 그 가 있던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존 다우서, 그런데 그 사람은 모 대통령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를 쓸 때도 좋게 썼겠죠. 근데 미국 국무부 안에서는 챙가식이 저 걸리고 잡을 것 같냐, 모 대통령 잡을 것 같냐, 반반. 그때는 완전 의견이 틀렸어요. 근데 그 챙가식이 워낙 저 부패가 심해서, 워낙 장개석이 너무 저 통지를 제대로 못해서, 국가 운영을 못해서 미국 그 내에서도 불만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 그 와이프가 좀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이 미국 정책에 영향이 있었던 이유가, 그 와이프가 영어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맥히는 거야. 그 영어를 잘하니까. 큰 실수였죠.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 대통령을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스탈린은 이제 이때까지 쓴 책은 많지만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한 그게, 제가 본 자료는 스탈린이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딱 붙었어요. 스탈린은 김일성이 그냥 정말 뭐 영어로 말하면 one of many였어요. 그때 30살도 안 된 저 인간이었는데, 근데 워낙
그 카리스마도 있고 워낙 설득력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요? 뭐 누구는 한 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스탈린 그렇게 했고 모 대통령이랑 김일성 관계는 되게 애매모호해요. 왜냐? 보세요. 9월 19일 48년에 김일성이가 북한 대통령 됐죠. 그럼 1년 후에 그 현명이 나타났잖아요. 중국 현명이. 그 후에 그 제가 좀 한 10분 전에 그 한국 전쟁 때 그 관계를 얘기했지만 스탈린이 또 그 중국이 38선에 또 멈춘 이유가 스탈린이 모 대통령을 보면서 너무 프레스티지가 올라가니까 성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 공산주의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즘 1등이 돼야 되는데 마오가 될까봐 마오한테 프레셔를 넣었죠. 그 경제 지원을 좀 멈추겠다 그렇게 하면서 했고 김일성은 그 카스트로 같이 계속 싸우고 싶었어요. 근데 스탈린 못하게 했죠. 왜냐하면 솔직히 스탈린이랑 모태동 지원 없으면 북한은 뭐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그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세운 관계는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때까지 나온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소련 아카이브에서 나왔고 중국 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북한 아카이브가 풀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45년, 48년, 50년, 53년 요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은 소련하고 지금은 없지만 소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그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관계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의외로 소원했던 관계로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과 북한이 굉장히 친해지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 이후일 텐데요. 한국전쟁만 가지고 그렇게 동맹이 강력하게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모택동이 66년부터 76년은 중국 역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혁명 때문에 모든 걸 다 지우겠다. 새로 시작하자. 제로에서 시작하자. 그런 사고방식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북한 외교관들이 제가 인정하기 싫지만 전략적으로는 좀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크루셰프가 64년에 스탈린 비판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북한이 내가 계속 소련 쪽으로 하는 것보다 소련이랑 중국 사이에 둘 다 그걸 뭐라 그래요? 플레이오프로 그래. 이쪽에 갔다 여기 갔다 양다리 걸치나? 양다리 걸치는 것도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 스탈린이랑 아니 그때는 크루셰프랑 모택동 사이 갈등. 서로 본인 국가가 공산주의의 그래도 롤 모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것도 크고 두 번째 큰 거는 제가 본 헝게리안 아카이브에서 나왔나 그때 김일성이가 한 1964년 65년에 소련 보고 그 핵 리액터 뉴클리어 리액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거부했어요. 크루셰프가. 왜냐면 아니까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김일성이가 그 중국한테 많이 의존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솔직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보면 그 중국 영향이 커요. 그건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그 한국 전쟁 말씀하시면 한국 전쟁 같이 싸웠다.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블러드 브라더스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소련 무너진 후에는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그때 옐슨이 얼마나 그렇게 북한이랑 보호하려고 해도 경제 지원은 중국에서 다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휘발유 중요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리소스는 다 중국에서 오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는 안 오고 있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이유가 전달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한미동맹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것이 북중동맹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고 동맹을 어느 정도 참여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특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정부가 그 동맹 국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자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나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라도 어떤 저항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면 완벽하게 동맹 관계 내지는 동맹 간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약간의 어떤 빈틈이 생길 수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 특성상 동맹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거의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년대 초반 이후로 방금 이제 핵개발의 시작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국제사회에 대북 경제 제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다양한 공격 계획이랄지,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김정은까지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북한 수령 제거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이제 이건 공개된 건 없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미국의 특성상 보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볼 만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동 국가들하고 다르게 실제 실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행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핵심적으로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그만큼 북중 동맹은 굉장히 이제 그 한미 동맹만큼 내지는 그 이상으로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세력,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의 어떤 세력 동맹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특히 이제 최근의 어떤 국제 질서를 보면은요, 참 이 한중 관계, 북중 관계, 한미 관계에 약간의 좀 미묘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고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죠. 그러면 우선 한중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한중 관계는 적이었었는데 90년대 중반 무렵에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제 중국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잖아요. 예.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애매한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는 뭐 북중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한중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그런 관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대부분 이 전문가들 아니면 학자들이랑 좀 생각이 틀리는 게, 저는 그냥 지속적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학자들 같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자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이 필요한 것보다 중국이 한국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반대로 얘기하죠. 왜냐? 중국이 제일 강조하는 거는 뭐 요새는 조금 열악하지만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요새는 뭐 경제염 뭐 7, 8%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13, 14%였어요. 이거를 제대로 유지 못하면, 성장 유지 못하면 그 공산당 그 레지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중국에 뭐가 있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 빼고는 뭐를 좋아해요? 세계에서. 그 경제랑 그게 없으면 본인 체제가 영향을
받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뭐를 팔아먹겠어요. 그죠? 일본이랑 중국이랑 계속 서로 욕하면서 뭐 센서쿠 섬대에서 뭐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계속 무역 트레이드를 왔다 갔다 해요. 어마어마한 레벨이에요. 근데 뭐 사드 때문에 뭐 잠깐 그랬지만 뭐 다른 건 뭐라 중국 사람은 돈 계산은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중국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이거는 정말 틀린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물어보시고 싶을 것 같은데 못 물어볼 것 같은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 말 나왔으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중국이 키다.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니까 에세트라 그 논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 논리를 거부해요. 왜냐? 그 논리는 만약에 지금 그 타이완, 대만 그 스트레이트에 미 해병군 7th 플리트가 가 있어요. 언제나 그 동네에서 돌고 있어요. 50년 넘게. 당연히 그 7th 플리트를 빼면 당연히 대만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대만이 미국 군이 공격한다 그거 빼고는 안 할 거라. 왜 제가 그 비교를 했냐면 중국의 핵심 역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딱 한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미국밖에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때 트럼프가 그 테러프 전쟁 때문에 테러프 25% 때린다 그럴 때 물어봤어요. 왜 지는 게임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트럼프하고 미국 관료들이 그렇게 바본 것 같냐? 지는 게임을 왜 하냐? 그래서 무슨 예를 들면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 사막에 들어간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계속 서로 힘들어 하니까. 근데 중국은 쌀을 들고 있고 미국은 물 한 병을 들고 있어요. 그럼 사막에서 버티려면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둘 다 피해는 보죠. 둘 다 굶고 둘 다 힘들어하지만 결국에는 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 그 시장도 중국이 필요해요. 미국 시장 없으면 중국 개발 못해요. 그런 면에서 그 단계는 아직 안 왔지만 중국 경제 이익을 프레셔 뉴튼 아니면 더 나가서 협박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계에서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북한을 핵 무기 포기하게 만들어라 아니면 너 경제를 망가뜨리겠다 이 정도는 안 나갈 거고요.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김정은 체제를 보호해주다가 본인 나라가 위험해지니까 그 때문에 저는 중국이 핵심이 아니고 미국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저하고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게, 중국 입장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혈맹관계, 북한하고 관계였지만,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미국 관계는 좀 약간 차지하더라도, 이렇게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라도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북한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되게 골치 아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런 거죠. 미국이 결국은 키맨인 거예요. 키스테이트인데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그런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미국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는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너무 좋죠. 그것도 미국 원하는 거지만 그건 중국이 납득 못할 것 같아요. 왜냐? 미군이 만약에 통일한다고 해요. 만약에 뭐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모든 저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한다고 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안 그래요. 미 군인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반도 통일해서 미군이 있다. 그거는 납득 못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로 자기 국가 옆에 자유적 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이랑 손잡고 있는 그 자체가 공산국 위협을 하니까. 그거는 경제 희생하면서도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말씀하신 게 많이 검토했죠. 저희 있을 때도 중국 없이 해결하자.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게 제가 볼 땐 중국이 그걸 반대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는 있겠죠. 그 통일된 하나로 된 대한민국이 미군 진에서 요구하고 한미동맹 끊고 우리가 그냥 독립적으로 모든 걸 다 지키겠다. 좀 죽겠다. 그치만 그거를 일본이랑 미국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중국은 뭐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지금 앞서 있어서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한국을 통일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못 믿는 아니요. 주변 국가들을 못 믿는 주변 국가들이 그 통일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특히 일본이 제일 두려워한 게 그거 아닙니까? 통일된 대한민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 파워 있으면 일본은 앞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개인적인 관점은 아니시고. 아니, 그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아마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일본일 것이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는데 많지 않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한반도가 그 질문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통일을 원하지만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별 관심 없는 것 같고 맞죠? 근데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제일 답답한 게 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자신감이 없는 느낌? 거만하고 건방진 그런 걸 보이는 자신감이 없어요. 솔직히 보통 우리 친구들 보면 거만하고 건방진 놈들이 자신감 없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통일 문제, 이런 핵 문제, 이거는 한국이 훨씬 더 앞서야 돼요. 대한민국 우리가 미국한테 가서 이거 어때? 이게 해보자.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 핵 문제는 미국이 알아서 할 거고 우리 이 태도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국가입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 문제, 통일 문제, 핵 문제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영향을 받고 나쁘게 얘기하면 피해 볼 건데 이 업무를 미국한테 맡기고 이거는 중국한테 맡기고 그 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핵심적인 역할은 미국이지만
이 다이얼로그, 이 대화, 이런 프레임워크 만드는 이 보는 관점을 확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역할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서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한 눈치 본다고 뭐 이렇고, 뭐 경제적으로 그러면 중국 눈치 본다고 그렇고, 뭐 한미동맹 그러니까 미국 눈치, 일본 사람이 통일 반대할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기 나라에 자기 국익을 세우고 자신 있게 나간 다음에 실패하면 그때 적응하지만 노력도 안 해보고 미리 혼자 합성을 self negotiate 해가지고 끝장 버리는 그게 제일 건강하지 않아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핵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에는 좀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 당사자가 상대 국가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잖아요. 제일 핵심적인 상대 국가가 북한인데 남한이 통일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북한은 체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체제를 포기를 안 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여전히 상대를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 중국, 러시아하고 대화를 하면 북한은 그 자체가 위협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위협이 되니까 안 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불만이신데, 이게 지극히, 지금 밝히지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진우 교수님은 아메리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바라보는 입장, 내지는 이제 한국 내에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비슷하세요. 근데, 이제,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 통일을 하겠다고 하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 체제를 인위적으로 붕괴시켜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진우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독재 체제랄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인권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서 자꾸 북한을 압박을 하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게 나오고 이러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이 체제가 붕괴되고 어떤 급변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지는 그렇다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대한민국만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체제가 70년이 넘는 동안에 체제가 굳혀왔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나라도 아니고 붕괴될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목적은 북핵 문제 해결이랄지 어떤 북한 체제 붕괴가 아니라 안정적인 통일이 목적인데, 그런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그것도 저도 인정해요. 제가 말씀하신 것이 내가 미국 모자를 쓰고 한국 보수 모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냥 핵무기 전략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정치상 그런 건 전 신경도 안 쓰고요. 근데 제가 대한민국이 중요하다 그 말은 대한민국이 다 한다 그 말이 못해요. 그럴 힘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래요, 잘 살고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따지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일본보다 약하고요, 중국보다 약하고 미국보다 약해요. 러시아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더 그렇지만 러시아는 3,500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이 뭐 대한민국의 모든 걸 앞서서 뭐 미국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유 교수님 얘기한 같이 해보기 전에 뭐를 해보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미국 이렇게 나올 거니까 뭐 일본이 이렇게 나올 거니 이렇게 하면 북한이 뭐 기분 나빠할 거야. 이 태도가 틀렸다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만약에 협상이 나와서 그런 협상가가 있으면 그냥 저는 밟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약한 태도로 나오는데 그러면 니고시에이트도 안 해봤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북한이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어떻게 알아요? 안 해봤는데 안 해보고 미리 혼자 그 육자 회담도 그랬어요. 그때 제가 크루시를 되게 비판한 이유가 북한 김경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김경환이 절대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물어본 상태에서 우리는 이거 못해, 안 돼, 안 될 거야. 북한이 뭐 이럴 거야. 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면 모든 인생 살면서도 아무 도전을 못 하는 거죠. 이건 국가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살짝 도발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흥분하셨네. 그런 거예요. 이제, 김준우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남한이 국제사회 속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된다. 실패나 성공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변 눈치를 많이 보고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과거에는 이 제안이 북한한테 안 먹혔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먹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해서 거절당했다 그래서 이번에 안 할 게 아니고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DMZ 지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줄 테니까 핵 포기해봐. 뭐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응이 어떻게 오든 그 반응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대화를 이어가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다양한 노력을 좀 대한민국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서로. 그러니까요. 네. 디베이트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도발 중에 하나가 학자가 아니시잖아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학자 정말 그 훌륭한 학자이신데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 학자로 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제 본인이 뭐 어떤 교수가 되거나 뭐 글을 많이 쓰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부하신 걸 가지고 굉장히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는데 뭐 좀 이럴 줄 알았으면 대본을 좀 쓸 걸 그랬어요. 뭐 질문에 답변 시간 좀 제한도 좀 하고 뭐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학생 여러분들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만나면 좋겠고, 예.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김진우 박사님하고 저는 이제 되게 요즘에 서로 바빠가지고 안 그렇지만 정말 답 안 나오는 토론을 많이 해요. 굉장히 토론 많이 하고 뭐 북미 관계 하다못해 뭐 인간적인 어떤 철학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들 민주주의 문제 아까 의외였어요. 뭐 한국이 민주도가 미국 사람들로 우리 김준호 박사님은 현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정치 행태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정치라고 그러는 아니 이게 더러워. 죄송한데요. 지금 통일 문제 얘기니까. 통일 문제도. 네. 여튼 그러면 좀 마이너하고 좀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제 영국과 프랑스 정도, 독일은 이제 약간 좀 멀게 느껴지고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였다가 통일이 된 사례로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 케이스였는데, 독일의 통일 과정하고 남북한의 통일 과정은 굉장히 그 분단 원인과 그 통일 경로, 그 다음에 어떤 주변 국가들의 어떤 국제적인 관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 케이스를 가지고 남북한에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좀 약간 좀 그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동독과 서독이 통일 직전에 이제 얼마나 서로 친해지려고 노력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한 10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동독과 서독 간의 이 그 축구대회, 동독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 학교 뭐 조직과 서독 지역에 있는 뭐 단체 학교 조직들이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를 한 숫자만도 약 10여 년 사이에 한 3만 건, 4만 건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3,000건 정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루에 10건. 그러니까 우리 조기 축구회 하듯이 그렇게 그냥 늘상 그냥 만나서 같이 축구하고 놀고 이랬던 거죠. 그만큼 동독과 서독은 통일 전에 그 주민들 사이에 이런 그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죠. 민간 차원의 교류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북한의 특수성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뭐 약간 이제 제가 평소 강조하던 부분이어서 제가 흥분해서 약간 오버를 했는데, 약간 이제 약간 사이드로 빠졌는데, 이제 본 질문 하려고 하는 질문에서 유럽 국가들이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룸이 좀 있을까요? 통일 문제 아니면 비핵화 문제? 요번에 미국을 압박을 한달지 뭐 압박을 못 해요. 중국, 그러니까 저 EU 자체가 뭐 중국이랑 뭐 무역하는 걸 좀 줄이겠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러셨잖아요. 있는 그대로 봅시다. EU는 중국 필요해요. 지금 이 코로나 이거 반응하는 거 보세요. 저 중국 비판 안 하고 있잖아요. 정말 체코. 질문을 좀 바꿔보면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중심으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몇 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3년 전에 관심 많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죠. 계속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정말 후진 국가가 아니니까 뭐 이런 거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이 정부 저 정부 그거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이 UN 레졸루션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한 그 레졸루션이 있는데, 그걸 지금 2년 연속으로 투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 미국,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사회는 그 다 보고 있어요. 뭐를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누가 뭐 웃었는지 울었는지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업스테인 했냐? 노도 안 했잖아요. 예스도 안 하고 노도 안 했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서양 국가들이 이해를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안 하면 어떻게 판단 내리냐면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아니라 북한이 너무 그쪽으로 의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걸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 그 국가 자체가
영향 주는 거는 협박할 그건 없고요. 당연히 관심은 있죠. 중요한 문제니까.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남북한 특히 이제 한반도 문제, 남북한 문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관점들 속에서 관심들 속에서 서로 얼마나 많은 그 자기 국가들의 이익을 계산을 하고 철저하게 전략을 짜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그럴 수 없는 게 아쉽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특히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특강 형태로 초청 특강 형태로 당연히 이제 제가 모시면 그냥 와서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하시니까 기회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좀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4개 국가, 남한, 대한민국과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요 4나라의 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에 뭐 EU, 아까 러시아나 일본 이야기는 뭐 충분히 한 것 같고, 유럽 국가들 역시 이렇게 크게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을 것이고, 뭐 2, 3년 전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비핵화를 위해서 회담을 했기 때문이지, 그 전까지 하더라도 그냥 뭐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 뭐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냥 서로 다른 나라들이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 뭐 이 정도 생각을 했었겠고, 뭐 잘하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겠지. 뭐 남북한이 통일되고 안 되고가 사실 유럽 국가들에게는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 오늘 쭉 제가 느낀 바는 역시 남북한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남북한은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된다. 체제 면에서도 그렇고 통일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어느 한쪽은 체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1국가 2체제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중 관계, 미중 관계, 미중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요즘에 중국이 좀 불안해요. 우리 김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1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만 사실은 중국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6%, 7%대 떨어지고, 특히 이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어쩌면 중국의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 통계 수치를 철저히, 이거는 좀 음모론에 가까우니까 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 3%대 가게 되면 중국도 우리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이 정치를 책임지고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게 되면 굉장한 혼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 문제다. 중국 사람들이 돈 계산에 굉장히 밝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국가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10원짜리 하나, 중국 사람들이 관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관시도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푼 만큼 나한테 금전적으로 얼마가 오느냐가 이 관시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내가 100의 친절을 베풀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의 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도 100의 친절을 베풀었는데 50만큼의 현금이 왔다.
이러면 그날부로 이제 건시가 거의 깨지는 이런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2003년도 개혁 개방한 지 얼마 안 돼서 중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금액까지도 영수증을 꼬박꼬박 써서 줘요. 소비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인들이 영수증을 써서 줘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자기들이 복사본을 또 보관하고 있고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또 희망으로 봐요. 특히 이제 남북관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언제까지 중국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북한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관심 영역인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들하고 앞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300년이 걸릴지 300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30년은 아닌 것 같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관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색다른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쩌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